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자, 보자. 앞서서는 이 결합 해리 에너지가 뭐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 결합 해리 에너지가 사실은 주기율표에서 수없이 많은 수없이는 아니고 한 백 몇십 개 정도의 원소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그 원자들 사이 화학 결합을 만들 수 있겠죠. 그게 뭐 공유 결합이 됐건 이온 결합이 됐건. 그러면 뭐 어떤 놈은 세면 센 대로, 어떤 놈은 약하면 약한 대로의 어떤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취합해 가지고 경향성을 비교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경향성이 기본적으로는 엄청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해서 그 원자들 사이의 그 결합력에 대한 이 경향성을 100%다 이해한다. 아, 이것도 해야 된다고 했지? 좋아, 해주자. 하나, 둘, 셋, 넷. 여하튼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경향성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그나마 사람들이 좀 정리를 해서 당연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럼 시험에 왜 많이 나오겠어요? 실제 화합물에 대한 성격을 분석할 때 자주 쓰이는 그런 정도만 몇 가지 예시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할로젠화 수소화물.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이런 녀석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 FCl, Bri. 여기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이런 원소들을 할로젠이라고 하죠. 그래서 할로젠화 수소 화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때 보시다시피 FCl, Bri 이게 각각 어떻게 되냐면 2주기, 3주기, 4주기, 4주기 원소, 그러니까 2, 3, 4, 5주기 원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수소가 붙어 있을 텐데 이때의 결합력이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뭔 비교를 좀 해볼 거냐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전기 음성도. 요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기 음성도를 좀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플로라이드. 자,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수소는 전기 음성도 얼마죠? 자, 아직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전기 음성도는 내 교재로는 5장에 좀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 기초적으로 화학원이나 화학초등에서 이제 배워왔던 그거 그냥 우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가 2.2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 여기에는 이 플로라이드는 4.0, 염소는 3.0, 그다음 브로마이드는 염소가 한 3.1 정도고요. 브로마이드가 2.9, 아이오다이드가 2.6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첫 번째 경향성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1, 두 원자 간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기본적으로 이 BE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전기 음성도 차이가 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를 다르게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극성. 그래서 이제 극성은 극성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말을 쓰면, 자, 결합의 극성이라고 쓰는 게 좋겠네요. 이 결합의 극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뒤에서 이제 그 극성 공유 결합에 대한 얘기를 뒤에서 곧 얘기를 할 건데, 원자 사이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 전기 음성도 큰 게 일부의 전자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쪽에 약간 전자가 부족하고 어디가 조금 더 전자가 많아지는 극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극성이 나타날 경우 이렇게 그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른 그 경향성이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면 극성이 크고 결합력이 커진다 이런 식의 설명을 쓰는데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합 길이라는 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결합 길이가 길수록 결합력은 약하고 결합 길이 짧을수록 결합력이 강하다고 했죠. 그럼 극성이 크다라는 게 어느 한 원소가 전자에 대한 구속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결합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일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반대쪽에 있는 원자핵이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결합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뭔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유를 하면서 진유인데 손을 탁 잡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유를 하면서 내가 진유를 손을 잡고 딱 끌어당겼어요. 그러면 쫙 끌어당겼더니 갑자기 진유리가 알고 봤더니 루피였던 거야. 해적왕 루피. 그래가지고 팔이 008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내가 진유를 잡고 진유를 하면서 당겼는데 갑자기 팔만 쭉 늘어난 거야. 늘어나가지고 진유리는 가만히 있고 팔만 쭉 늘어나서 나한테 온 거지. 자, 이러면 돼, 안 돼? 이상하잖아. 그럼 보통 어떻게 돼? 내가 팔을 잡고 딱 끌어당기면 팔만 끌려오는 게 아니고 몸도 같이 끌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거예요. 어떤 X란 원소가 있고 Y란 원소가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 이제 결합을 이루는 이제 전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둘 중에 만약에 이 녀석이 전자에 대한 구속이 강하다. 예를 들면 전기음성도가 크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결합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이 반대쪽에 있는 원자에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원자 핵이 있겠죠. 그럼 이 핵은 가만히 있을까? 전자가 끌려갔는데 이 핵은 또 전자하고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둘 사이의 정적이적 인력 때문에 끌려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얘는 전자를 끌어들였을 뿐인데 전자가 또 핵하고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핵이 같이 끌려오게 된다. 그러면 전기음성도가 어느 쪽이 큰 쪽이 있게 되면 혹은 양쪽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합 길이가 짧아지는 효과가 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둘 경향성은 바로 뭐다? 전기음성도 혹은 극성이 클수록 결합력이 커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억해둬야 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자, 지금 나이? 자, 두 번째. 봅시다. 또 두 번째 나오는 경향성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같은데 종종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경향성이 좀 튀어서 굳이 묻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그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 자, 얘는 이제 이원자 뭐냐면은 분자들이죠. 그래서 할로젠 같은 경우는 원자 두 개가 모여 분자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염소,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인데 재밌는 건 염소가 아시다시피 3주기 원소고요. 브로마이드가 4주기 원소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다이는 5주기 원소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독특한 건 바로 첫 번째 원자 반지름이 작을수록 기본적으로 결합 길이가 어떻게 돼요? 짧아지면 결합력은 강해진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경향성이거든요. 숄터면 스트롱거 아시겠죠? 가장 기본적인 경향성이에요. 그럼 보시다시피 그 주기율표상의 원자
경향성 뭐 나하고 자세하진 않았지만 화학은 화학2에 나오는 수준이죠. 그래서 주기가 증가할수록 원자 변경은 점점 커지고 뭐 그 얘기는 알 거예요. 전자 껍질이 많아져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주기, 4주기, 5주기로 갈수록 원자 변경이 커지고 그러면 원자 사이의 결합력도 점점 약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뭐 원자 핵과 핵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경향성이에요. 몇 대 있냐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바로 이 녀석인 거죠. 자, 이 논리대로라면 플로라이드는 결합 길이가 가장 길어요? 결합 길이가 가장 짧아요? 결합 길이가 가장 짧죠. 왜냐하면 몇 주기 원소니까 얘는 보시다시피 2주기 원소거든. 그럼 이 논리대로라면 얘는 어떻게 돼요? 결합 길이가 이 앞에 와야 될 것 같지. 근데 희한하게도 이 플로라이드는 어떻게 된다? 결합 길이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의외로 되게 결합력이 약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여기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는 요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플로라이드의 결합력이 좀 예외적으로 작거든요. 예외적으로 작기 때문에 얘가 왜 하필 또 브로마이드와 아이오다이드 사이에 결합력이 있느냐?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건 알 수가 없고 뭐만 그냥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원래 제일 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알겠어요? 요런 정도의 해석만 가능하고요. 그럼 왜 하필 이 둘 사이냐? 이 둘 사이면 안 되냐? 그런 건 설명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뭐 오히려 더 아이오다이보다 작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런 건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1등 같은데 1등이 아니더라 정도만 설명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제낙짱?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요렇게. 자, 우선 플로라이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그 어떤 개념이 요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플로라이드에 대한 전기음성도 얘기를 했는데요. 전기음성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 플로라이드의 전기음성도 얘가 전 우주에 존재하는 전기음성도 중 최대다 라고 하는 거 정도는 화학원에서 아마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플로라이드는 전자를 가장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전자를 가장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전자를 가장 좋아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 플로라이드가 주변의 전자를 자기 쪽으로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어차피 이 플로라이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기 원소죠. 그래서 이 2주기 원소라는 한계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자 크기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원자 크기가 기본적으로 작은 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전기음성도가 커서 주변의 전자를 막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크지도 않은데 전자가 자기 핵 쪽으로 꽉 끌어들여 있으면 그 전하의 밀도가 커질 거란 얘기예요. 밀도라는 개념이 뭐예요? 예를 들면은 뭐 질량을 부피로 나누는 게 밀도잖아요. 아니면 개수를 크기로 나누는 게 기본적으로 밀도잖아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뭐 부피가 됐건 뭐 크기가 됐건 그 어떤 영역 안에 그게 질량이 많아도 되고 뭐 개수가 많아도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영역은 그 원자 반경이 작아서 조그만데 거기 전자가 막 확 있는 거야. 그럼 그게 밀도가 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밀도가 매우 커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로 요렇게 바로 플로라이드 원자 자체가 그 내부의 전자 밀도가 높기 때문에 전자 간의 청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거나 보시다시피
청력이 커지는 건 이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청력이 커지는 건 이건 기본적으로 매우 안 좋은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플로라이드 원자 자체가 그 전기음성도 효과와 스스로 원자 반경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더해져서 스스로 내부의 전자 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 원자들끼리 만나야 무슨 결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이온 결합이 됐건 공결합이 됐건 무슨 하여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는 플로라이드 원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럼 걔네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여기 전자 많아 죽겠는데 또 다른 원자랑 만나서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다른 원자에 있는 전자하고 또 총력이 또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합이 돼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이 결합 자체는 기본적으로 안정화예요. 무조건 좋아지는 게 맞아요. 근데 좋은 건 맞는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청력이 일부 증가하면서 이 안정화의 정도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합해서 좋은 건 맞는데 근데 그 안을 보니까 이 결합력에 약간의 그 마이너스 이온이 있더라. 결합력이 약간 감소하는 이온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합 길이가 짧아서 1등일 것 같은데 이 상황에도 1등이 아니더라. 알겠죠? 그렇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장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플로라이드가 원자 반경이 작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전기 음성도가 크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크고 원자 크기가 작다. 요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이 뭐냐면은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상당히 많은 그 문제에서 질문을 하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으로 뎁다 많이 나오는 거. 사실은 1번, 2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진율? 진율? 기절할 것 같죠? 힘내주세요. 진짜로요? 그래 알았어요. 우리 준이 뭐 무슨 일 있었는데요? 무슨 일 있었는데요? 진짜로요? 진짜. 그럼 결국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건 지금 이게 너무 지루하다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지 뭐. 진주를 미안해요. 그래, 그냥. 내가 관두든 가야지. 그래 그냥 뭐. 자, 봅시다. 뭐 사실은 뭐 졸면 뭐 하여튼 뭐 졸리면 장사 없죠 뭐. 하여튼 그러다. 자 봅시다. 그래도 저기 서서 듣겠다는 게 얼마나 또 기특합니까? 네. 내 수업 시간에 맨날 잤다고 얘기했죠? 내 얘기한 적 없어요? 나는 남한테 공부를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그냥 내가 혼자 공부한 거예요. 나는 선생이나 교수님한테 거의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나는 모든 수업에서 자기 때문이에요. 나는 수업에 맨정신으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요. 계속 자거든요. 그래서 안 자고 이렇게 있으신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난 수업 중에 계속 자기 때문에 수업을 못 들어. 근데 중간고사도 치고 기말고사도 쳐야 되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수업 들은 건 없는데 시험 쳐야 되니까 혼자 공부해야지 뭐. 하여튼 무슨 말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화학 관련해서 수업을 들어본 적이 딱 2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분. 서울대 김명수 교수님 수업하고 그다음에 또 물리학 교수입니다. 또 되게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명인데 정 누구요? 정대승이요? 정재승? 정재승이? 몰라. 그 사람은 내가 있을 땐 교수가 아니었어요. 뭐 몰라요. 나 의외로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정재승 그 사람하고 나하고 나이 비슷하거나 내가 좀 더 많을 수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뭐 여하튼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봐. 수업 하나도 안 듣고 혼자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면 당연히 쉽겠어, 어렵겠어? 진짜 괴로워야겠어요? 진짜 괴로워. 왜냐면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여러분 졸리면 깨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고통을 내가 알거든. 혼자 하려고 하면 이게 고통스러워. 만수 알겠죠? 만수는 잘 안 자는 것 같던데? 그죠? 원래 그 코끼리나 코뿔소처럼 체중이 많이 나가면 잠이 별로 없어. 미안해요. 만수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자 봅시다. 자 만수는 이렇게 만수는 뭐 뚱뚱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크죠. 네, 좀 멋지게 크죠. 네. 뭐라고요? 각성제요? 각성제라뇨? 진짜로요? 그래. 자, 하여튼 보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에 엄청 나온다고 했죠. 왜냐하면 얘가 특히나 유기화학. 아직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자세히 배울 리는 아직은 없지만 아마 학교에 가서 2학년 때부터 유기화학이 직간접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그 1학년 때부터 막 하시는 학교도 있는데 보통은 2학년 때 유기화학을 보통 하게 되거든요. 그 유기화학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원소가 뭡니까? 바로 탄소.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학문은 여전히 연구 중인 거예요. 완결돼 있어요. 인간의 학문 체계는 여전히 연구 중이죠.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학문, 뭐 수학, 물리, 화학 이런 이공계 쪽 학문뿐 아니라 인문계 쪽인 모든 학문들을 다 모아서 몇몇 학문들은 완결이 돼 있거든요. 그 자체로 완벽해요. 그 자체로 거의 완벽해서 더 이상 연구하지 않아요. 그런 학문이 몇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엑스레이 결정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고체 결정 내부의 구조를 파악하는 그런 학문 체계가 있는데 그거 완결돼 있어요. 더 이상 연구하지 않아요. 그 자체로 완벽해요. 그 다음에 연력학이라는 학문도 그 자체로 완벽해요. 더 이상 연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완벽에 거의 다다른 것이 바로 유기화학입니다. 화학에서 유기화학은 가장 체계적인 것이며 이 유기화학은 사실은 요즘은 거의 아무도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화학과 박사과정 중에 순수 유기화학 전공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정도로 화학에서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인데 그 유기화학의 체계적 설명에 이 순차적인 결합력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1.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경향성을 하나 찾아주면 되겠어요. 특히나 유기화학이라고 하면. 자, 유기화학의 탄소라는 원소가 중요한 건 알겠죠? 왜냐하면 탄소, 수소 등이 막 엮여서 막 유기물질들을 만드니까 이 탄소 주변의 결합력이 중요한데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경향성이 뭐겠어요? 첫 번째, 요거.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탄소 몇 주기 원소예요? 주기율표상에서 2주기 원소거든요. 플로라이드 2주기 원소고요. 산소 2주기 원소고요. 탄소 당연히 2주기 원소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염소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가 각각 3주기, 4주기, 5주기.
알겠죠? 그러면 이게 이주기 원소다라는 게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이게 왜 중요해? 이주기 원소라는 게 자, 여기 있는 3주기, 4주기, 5주기에 비해서 이주기 원소라는 사실은 뭐 어떤 요소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바로 원자 반경이 작다. 크기가 작다. 그리고 원자 반경이 작으면 당연히 결합길이 짧아진다고 했었죠. 무슨 말 알겠죠? 물론 아닌 애도 있지만 누구? 이렇게 뭐 이상하게 튀는 애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원자 반경 작으면 결합길이 짧아지고 결합력 세진다고 했어요. 그 원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향성은 또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도 첫 번째 경향성과 종속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두 번째 경향성 바로 극성이 또한 커지면 또 결합력이 강해지는군요. 자, 극성이 커져서 결합력이 강해진다는 첫 번째 예시에서 얘기를 했었죠. 자,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이주기 원소에서는 자, 탄소 사이에서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을 거니까 이 결합은 거의 무극성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탄소 플로라이드는 플로라이드 전기음성도가 4.0, 산소가 3.5고 탄소가 2.55, 2.55 이 정도가 되니까 탄소하고 할로젠,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전기음성도 차이가 생기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그 정도는 자, 염소는 전기음성도가 3.1, 브로마이드는 2.9, 아이오다이드가 2.6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점점점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얘는 2.55라고 했을 때.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 차이 커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극성 작아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두 번째를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딱 봐도 느낌이 1번하고 2번 중 그래도 어떤 게 더 우세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번하고 2번 중 그리고 어디가 더 우세해요? 그래도 사실은. 이게 더 우세하죠, 사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소 같은 경우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죠.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으니까 얘는 2번 논리라고 하면 극성이 작아서 결합력이 약해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애들보다 결합력이 더 세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1번이 더 우세한 효과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 프로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요 순서를 외워요. 그냥. 교수들이나 전공자들은 그냥 순서를 외워요. 왜냐하면 실험하거나 합성할 때 뭐 설명할 때 맨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경향성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배울 것은 거기 오른쪽 단락에 연습 문제 2 있죠. 보이세요? 찾아서 연습 문제 2. 네.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칠판 정리하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시작! 자, 연습 문제 한번 해보세요. 그거 의외로 시험에 자주 나온다. 굉장히 잘 나와요. 준이 왜요? 왜? 왜? 뭐 쳐? 뭐가요? 연습 문제 이거 없다고요? 책이 없다. 이거 가져가면 돼요. 왜?
전뚝인데 이거 왜? 이거 쓰면 되죠 왜? 이건데요? 이거 쓰면 돼요. 자. 그것보다는 저기다 써야 되겠다. 자, 풀고 있어요? 풀고 있죠? 풀고 있죠? 자, 됐죠? 자, 갑시다. 자, 문제에 어떤 그 방식이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질소가 수소랑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되는. 보이시죠? 니아 암모니아. 자, 요거와 관련해서 그 가장 그 중요한 어떤 인물이 있는데 바로 하버라는 사람이거든요. 화학원 수강을 하면 거기 이제 하버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버라는 사람이 세계 제1차 대전경에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수소 기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암모니아를 공장에서 대량 합성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걸로 그 독일은 폭탄도 만들고, 무슨 말이겠죠? 왜냐하면 세계 제1차 대전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리고 비료도 만들고 해서 사람들이 전쟁에서 사람 죽이고 비료 만들어서 사람 키우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역할을 했던 아주 유명한 하버라는 그 화학자가 있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바로 질소 수소를 이용한 암모니아 합성법, 바로 그건데,
이때 여기서 이 반응을 예시로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BE, 자, 본 디소시에이션 에너지에서 이제 디소시에이션은 좀 생략을 하고 본드 에너지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를 결합 에너지로 번역을 했고요. 그 결합 에너지를 지금 줄여서 BE라고 쓴 거예요. 그걸 이용하면 어떤 주어진 반응의 그 반응열을 근사적으로 계산을, 사실은 이게 근사적 계산이에요. 이게 왜 이제 근사적인지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여하튼 근사적으로 저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 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문제에 이걸 풀기 위한 정보들이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소 같은 경우는 루이스 구조를 그렸을 때 이렇게 삼중 결합이 나타나죠. 이때의 결합력이 한 1040 이 정도가 되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단일 결합으로 나타나는데 한 400. 그 다음에 NH3는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질소, 수소의 단일 결합이 세 군데 나타나죠. 여하튼 각 질소하고 수소 각각의 결합력이 390 정도가 된다라고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 본드 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들인데, 이걸 활용하면 주어진 반응에 뭐를 할 수가 있다? 반응열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해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이제 에너지 도표를 한번 그려보았어요. 자, 왼쪽에는 리액턴트, 우리말 번역은 반응물, 그 다음에 프로덕트는 생성물이죠.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된다라고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반응물 쪽에 질소 분자, 그 다음에 수소 분자는 3개, 그리고 생성물 쪽에는 암모니아 분자 2개. 우선 양쪽에 질량 보존 성립하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그럼 이때 저기에 있는 결합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생성물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반응열, 이 반응열에 대한 표기는, 사실은 반응열이라는 말은 이건 물리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공식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가 대강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 반응열을 얘기하는 조건을 딱 정해서 반응열을 물리학적으로 딱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우리가 연력학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이 반응물과 반응물이 생성물이 된다고 할 때 그때 에너지 출입이 있다고 하면 그거 그냥 반응열이에요. 하지만 반응열은 공식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화학에서 대강 쓰는 말이에요. 대강. 여기 이제 델타는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E는 에너지. 그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제 조그맣게 R 표시가 있는데, 화학 반응을 영어로 리액션이라고 하죠. 그 리액션의 R을 이렇게 따쓴 거다라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요 리액션의 R을 써놓은 반응열을 이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렇게. 짜자자잔. 자, 이렇게 딱 하나 그려놓고 여기다가 어떤 말을 쓰냐면요. 영어책을 찾으면 virtual state라는 말을 씁니다. virtual state. 보이세요? 자, 어떤 virtual state냐? 아까 내가 리액턴트하고 프로덕트를 생각을 했을 때 이때 이 둘 사이에 질량 보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하라고 했죠. 질량 보존이 뭡니까? 화학에서 질량 보존이 뭐예요? 일장에서 했잖아요. 뭐? 아,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이 같다. 예,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화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화학에서 질량 보존 표현이 뭐예요? 바로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불변. 그게 화학에서 표현하는 질량 보존 표현이죠. 무슨 말 알겠죠? 화학에서의 질량 보존의 표현은 뭐 질량이 보존된다, 틀린 말이 아닌데, 화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라고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불변. 무슨 말이냐면 질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6개. 알겠죠? 그럼 이 virtual state는 뭐냐면 여기 존재하는 모든 화학 결합을 딱 뜯어서 바로 원자화 상태를 virtual state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질소, 수소를 여기다 쫙 다 나열하면 어떻게 되냐면 질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6개. 아시겠죠? 이렇게 모든 화학 결합을 쥐어 뜯어가지고 저기 완전히 원자화되어 있는 저런 상태를 버추얼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자화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버추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죠? 버추얼이라는 이게 어떤 뜻이에요? 바로 이제 가상적인이라는 뜻인데 이걸 왜 가상적인이라고 하냐면 이건 또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이 리액턴트가 이 가상적인 상태가 된다고 칩시다. 그럼 잘 봐요. 여기에 있는 질소하고 질소 사이의 삼중결합을 쥐어 뜯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런 원자화 상태인 거 아니야. 얘도 쥐어 뜯어가지고 수소 원자로 만든 게 지금 원자 상태인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봐. 이 리액턴트를 이런 원자 상태로 만들려면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어? 바로 이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질소 삼중결합 에너지가 1040이라는 얘기는 이 정도의 에너지가 가해져야 얘를 쥐어뜯어가지고 원자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합 에너지라는 거는 주어져 있는 그 숫자만큼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그 결합을 뜯어서 원자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서 결합 에너지가 이러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을 해주면 얘가 다 뜯겨가지고 원자화 상태가 된다 이런 말이죠. 뭐 뜻이냐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때 질소 삼중결합은 이 반응식에서 하나가 있지만 수소 단일 결합은 3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 존재하는 이 개수를 그대로 한 번 더 더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질하고 에너지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죠? 물질과 에너지 사이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죠? 정확한 비례 관계가 있죠. 그래서 휘발유 1리터 1,300원이면 2리터 얼마예요? 2,600원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잘 봐. 근데 이게 항상 그 물건의 질량과 가치가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1캐럿이 뭐 1,000만 원이라면 2캐럿이면 2천만 원이야? 아니죠. 갑자기 5천만 원, 6천만 원으로 확 뛰거든요. 근데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질량과 가치는 비례하는 게 흔치 않아요. 흔치 않은데 질량과 에너지는 정확하게 비례한다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입자가 많아지면 에너지도 정확하게 비례해서 많아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3 그대로 써줘야 돼. 그러면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하면 여기서 이렇게 뿅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프로덕트를 이 버추얼 스테이트로 만들어 낸다고 칩시다. 그럼 이 말은 얘를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질소 수소 결합을 이렇게 다 쥐어뜯으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B는 B인데 어떤 결합을 끊어야 되느냐? 질소 수소 결합을 끊어야 되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최종 생성물에는 이 질소 수소 결합이 총 몇 개가 있죠? 6개가 있다는 거. 요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왜? 한 분자 안에 질소 수소 결합이 3개인데 그런 암모니아가 또 하나가 더 있잖아. 2배가 있잖아. 그러니까 다 고려해주면 6개의 질소 수소 결합이 있는 거지. 뭐든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는 어떤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질량 보존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에너지 보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아시겠죠? 자, 보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나잉? 지금 나잉? 참.
자, 여기다가 됐나요? 이런 식의 에너지 보존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에너지 보존을 헷갈리지 않고 적용을 하려면요, 뭐에 유념하셔야 되냐면, 이 그래프상에서 이 화살표의 방향 있죠? 이 화살표의 방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화살표를 대충 그리는 게 아니에요. 대충 그리는 게 아니고, 자, 잘 봐. 이게 전체 반응이 뭐냐인 거하고 전혀 무관하게 해요. 무관하게. 이게 지금 반응물이 뭐고 생성물이 뭐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하는 거,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것의 방향이 뭐예요? 어떤 화학 결합을 끊어서 원자화하는 요 방향성의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죠. 그러니까 내가 화살표를 여기가 시점, 여기가 종점으로 그려놓은 거야. 이 화살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이게 반응물이냐 생성물이냐와 관계없이, 그리고 이 반응과 무관하게 결합 해리 에너지는 무조건 어떤 물질이 원자화 상태의 버추얼 스테이트로 향하는 방향의 에너지가 바로 결합 에너지라고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반응열은 어디가 시점이고 어디가 종점인 거야? 반응열은. 자, 항상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잖아. 그럼 화학 반응에서 시점은 당연히 누가 돼야 되겠어? 반응물이 시점이 되고 생성물이 종점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반응물에 보시다시피 이 화살표 방향은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반응물이 시점이 되고 생성물이 종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이 리액턴트가 이 프로덕트가 된다고 할 때 얘가 어쨌건 이게 시점이고 이게 종점이고, 그리고 이 버추얼 스테이트를 가상적인 반응 중간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 이 반응을 어떻게 인식할 수가 있느냐? 바로 첫 번째, 리액턴트가 가상 상태로 가는 이 과정을 스텝 1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얘가 스텝 1으로 간 다음에 이 가상 상태에서 프로덕트로 내려오게 되는 이 두 번째 상태를 스텝 2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반응의 방향이란 리액턴트가 중간체 상태로 가는 스텝 1과 중간체 상태가 생성물이 되는 스텝 2가 합쳐져서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 방향하고 이 방향이 어때요?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방향이 같지? 같지. 그러니까 이 스텝 1에 대한 반응열은 리액턴트가 버추얼 스테이트로 가는 결합 에너지 방향이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스텝 2와 이 프로덕트의 결합 에너지 사이의 화살표 방향은 지금 보시다시피 방향이 서로 같아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지금 다르죠? 다르죠. 정의된 방향이 다르죠. 그럼 그 앞에 뭐를 써라? 마이너스를 써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엄밀하게 생각하지 않아도요, 사실 여러분 정도 되는 학생들이라면 직관적으로 딱 보면 숫자 보면 약간 이렇게 따닥 돼요. 이게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근데 이걸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 문제는 단순한 문제들이 많겠어요? 복잡한 문제들이 많겠어요?
복잡한 문제들이 많겠죠. 그럼 복잡한 문제들일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커지죠. 실수를 줄여주는 방식이 뭐예요? 인간이 하는 일을 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체계가 뭐예요? 인간이 뭘 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럼 실수는 없는 게 좋지.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체계가 뭐야? 그걸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인간이 논리를 만든 이유는 그 논리 가지고 뭐 어쩌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수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간단하게 버추얼 스테이트 하나 가서 끝나는 건데 나중에 어떤 문제들이 막 단계가 억수로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것을 기억해 뒀다가 논리적으로 화살표의 방향을 정의하고 그 정의에 따라서 부호를 결정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 주어진 반응의 반응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란 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는 거야. 자, 어떻게? 질소 사이의 결합력은 어떻게 되죠? 보시다시피 1040 더하기 수소 사이의 결합력은 얼마죠? 보시다시피 400. 그다음 빼기 6 곱하기 한 다음에 자, 질소 수소 사이의 결합력은 390.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쭉쭉쭉쭉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값이 얼마가 나온다? 계산이 얼마 나온다? 바로 마이너스 100kJ/몰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나온 수작인 계산하면 마이너스 100이 나와요. 알겠죠?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이때 이것도 사실은 연력하게 좀 배우셔야 되는 건데 여기 지금 에너지를 계산하려고 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왔죠. 마이너스. 자, 어쨌거나 델타의 의미는 뭐임? 델타의 의미는 무조건 변화량. 그런데 변화량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시스템의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 감소하였다. 라는 것의 의미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화학 반응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시겠죠? 항상 델타라고 붙은 건 차이, 변화량인데 그건 항상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무조건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라고요. 당연히 화학 반응에서 나중은 생성물일 거고요. 처음은 반응물이겠죠. 그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 그 화학 반응의 에너지 상태가 줄어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에서도 내가 그걸 미리 알고 어떻게 그려놓았습니까? 미리 알고 보시다시피 얘보다 얘를 더 안정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런 상황을 화학에서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한다?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자, 이거 줄게요. 줄게요.
자, 좀 더 자세히는 저 어디냐? 이렇게 말이 생각이 나요. 저 어디 저기. 연력하고 할 때도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지금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일. 자, 에너지 보존 법칙. 그걸 어떻게 쓰느냐? 바로 요렇게.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의미는 자, 유니버스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우추. 아시겠죠? 그다음에 시스는 시스템. 바로 이제 우리말 번역은 개. 이걸 이제 보시면 개라고 번역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SURR은 이제 정확하게는 이건 써드릴게요. 라운딩. 이렇게 이제 이거를 줄여 쓴 말인데 우리말 번역은 주변. 서라운딩을 줄여서 이제 서를 이렇게 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주변에 바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란 관찰자예요. 혹은 연구자. 그래서 관찰자와 연구자가 존재하는 곳이 서라운딩이고요. 그리고 이 개라고 하는 게 이 관찰자와 연구자 혹은 사람이 연구하는 대상이 개고요. 알겠죠? 이때 연력학 제1법칙,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의미는 바로 이게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것의 의미는 참 웃긴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중에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죠. 몇 년 전에 있었던 한 1000년, 2000년, 1000년쯤 전에 있었던 나라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백제. 근데 사실 백제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 잘 알아요, 몰라요? 우리 잘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알겠어요? 백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돼 있는 게 없어요. 왜? 나와 있는 그 문헌이 거의 그 김부식의 삼국사기 정도인데 김부식이 이제 신라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백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겠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것 뉘앙스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만으로 백제를 알아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고구려 어때요? 고구려도 우리 잘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광개토대왕 정도? 무슨 말 알겠어요? 정도? 그래서 내가 고구려 관련해서 여러분 있잖아요. 피라미드 알아요? 피라미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 어디 있어요? 제일 큰 피라미드. 이집트에 있죠. 그리고 전 세계 근데 이집트에 있는 크고 웅장하긴 해. 근데 그 피라미드 개수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딘가요? 피라미드 개수. 저 피라미드 어디 되냐면 저 멕시코 잉카 거기도 피라미드 이렇게 있어요. 그 무슨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막 사람 죽여서 막 제물로 바치고 막 무슨 영화 중에 아포칼립통스인가 뭐 하여튼 그 영화도 있는데 그 보면은 이제 그 잉카 문명에서 막 산 사람 제물로 바치고 막 이런 장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 저기 남미 이쪽에 가도 피라미드 있어요. 전 세계 피라미드가 있긴 다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일 유명하게 알려지는 건 이집트 거고. 근데 이 피라미드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게요? 가장 개수가 많이 있는 곳이 바로 바로 고구려의 옛 수도 졸본성입니다. 졸본성, 고구려의 옛날 수도.
졸본성이라고 있네 거기에. 그럼 생각해봐. 자, 피라미드라고 하는 게 결국 뭐지? 사람 무덤이잖아. 그럼 끼케야 무덤이기 때문에 무덤을 짓는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까? 없잖아. 그러면 무덤을 왜 지어? 인간에게는 매우 정치적인 거고 상징적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무덤을 짓는다는 건 이게 물질 문명이라기보다는 무덤 자체는 물질인데 그거를 통해 정신적이거나 이념적인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무덤을 짓는 거라고. 그래서 무덤 자체로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게 인간 사회에서는 중요해. 중요해서 고위공직자들의 혹은 권력자들의 무덤을 어떻게 해 우리는 굉장히 화려하게 지는 경우가 있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졸본성에 가면 그렇게 수천 개가 있어요. 수천 개가. 그럼 이 말은 역으로 무슨 말이지? 이 말은 고구려가 어떤 나라라는 거야? 고구려가 존나 부자 나라라는 얘기야. 돈이 썩어나가는 나라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이게 상징적인 거 정치적인 거잖아. 그럼 몇 개만 있으면 되지. 근데 그거를 잔뜩 지어놨다는 얘기는 아니 나라가 사람들이 굶어 죽고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짓겠어? 아무리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건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는 상식으로 생각해보자는 얘기지. 근데 그게 졸본성이 수천 개예요. 수천 개.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겠지. 오? 저기 막 왕께서 무덤을 만들었어. 그러면 왕께서 무덤을 만들면 누구도 따라하고 싶어. 그 밑에 쫄자들도 따라하고 싶잖아. 그 밑에 그리고 그 밑에 또 쫄자가 계속 쫄병들이 있겠지. 걔네들은 위에 있는 사람을 따라하고 싶잖아. 그게 인지상정 아니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왕께서 무덤이 많았고 나도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그게 된다는 얘기는 고구려 사람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어떻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높았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구려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뭐 나라는 가난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막 가난해가지고 막 예를 들면은 뭐 한데 힘세고 쌈 잘해가지고 영토를 넓혔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니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그 고구려의 그 피라미드에 대한 연구를 사실은 하는 게 좋겠어, 안 하는 게 좋겠어? 해야 되겠지. 그래야 진짜 고구려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잖아. 근데 고구려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Why? 거기다 중국 땅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거기 고구려 유적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2000년대 이후로 고구려 유적에 한국 사람들이 갈 수 있다 못 간다? 못 갑니다. 그래서 고구려 유적에 한국 사람들이 가려고 하면 중국 공안이 딱 붙어요. 붙어서 이리저리 핑계로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이에요. 중국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이 고구려 유적을 조사하는 걸 막고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꼴랑 1000년 전 일도 우리가 잘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그 150억 년 전 얘기를 하자 이런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꼴랑 1000년 전 일도 아리까리한데 보시다시피 태초 우주가 만들어지는 걸 대략 135억 년 이 정도 보잖아. 뭐 이렇게 지구과학 수업 들으면 나오잖아. 그때 어떤 이론을 써요? 우주 창조 이론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빅뱅 이론이잖아요. 물론 그 빅뱅 이론이 틀렸다. 그리고 오류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공교육 과정엔 빅뱅 이론을 쓰잖아요. 그 빅뱅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그때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초의 에너지가 바로 우리 우주에 그대로 불변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인 거야. 그러다 보면 우주의 열량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이 Q라고 표현하는 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열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Q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열량의 변화를 Q라고 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Q라고 쓰는 얘는 열이 아니고 열량의 변화라는 거.
그게 태초에 그 열 에너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 우주의 열량 변화는 없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관계를 알 수 있다? Q 서라운딩은 마이너스 Q 시스템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있는 앞서 나온 이 논리에다가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줄게요. 준다. 자, 우리가 앞서 조사한 반응은 이거죠. 이때 우리는 어떤 계산을 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발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건 이 반응열이라고 하는 건 앞서 연력학 관점에서 누구의 열량 변화인 것이냐? 바로 시스템의 열량 변화인 거예요. 내가 지금 표현한 반응열이라고 하는 건 이 주어진 반응 자체를 시스템이라고 봤을 때 그때 열량 변화를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면 이 논리에 따르면 얘는 이거잖아요. 보이시죠? 그럼 이때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동일한 현상인데 시스템 입장에서는 그 열량 변화가 감소했다로 발열을 표현하는 거고요.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열량이 증가한 것으로 발열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발열이라는 말을 쓸 때 어머 차가워졌어요 라고 인식을 해요? 어머 따뜻해졌어요 라고 표현을 해요? 어머 따뜻해졌어요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잘 봐. 발열이라고 할 때 어머 따뜻해요 라고 하는 건 이 질소, 수소, 암모니아가 지들이 갑자기 나와서 따뜻해 따뜻해 얘들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어머 따뜻해요는 누구 얘기야? 누가 어머 따뜻해라는 말은 누가 해? 바로 우리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인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서라운딩에 있기 때문에 발열이요 따뜻하다라는 얘기는 그 열량에 대한 서라운딩의 표현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중학교 때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한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100kJ/몰로 이렇게 반응식상에다가 더하기로 쓰잖아요.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다? Q 서라운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즉 반응식 상에다가 더하기 빼기로 표현한 이런 열량 표기는 서라운딩 관점의 열량 표기인 거고요. 그런데 조금 더 화학적이고 조금 더 체계적인 표현으로는 열량을 어떻게 써주는 게 좋아? 시스템 관점에서 써준다면 이 경우 동일 현상에 대해서 마이너스라고 표기를 하게 돼 있는 거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이런 연력학적인 계산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줄게요. 지운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계산 과정을 조금 일반화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암모니아 형성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반응에도 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다른 반응에 적용했을 때 얘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런 결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써드린 이 수식을 꼭 외우세요. 특히나 1학년 시험 범위에 억수로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반응열이라고 하면 화학에서는 항상 시스템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서라운딩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화학에서는 시스템 관점이야. 그렇죠? 앞으로는 시스템이야. 중학교 때는 이렇게 서라운딩 관점으로 반응열을 표기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틀린 건 아닌데 약간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항상 시스템 관점의 반응열을 생각을 할 건데 그 반응열을 어떻게 잡아요? 방금 주어져 있는 반응에 대해 질소다, 수소다 다 반응물이에요, 생성물이에요? 질소다, 수소다 다 반응물의 생성물이야. 전부 다 반응물이지. 그다음 이거 암모니아에 있던 거 아니야? 암모니아는 반응물의 생성물이지.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자 여기서 모든이라는 게 뭘 고려하라는 거야? 이런 식의 개수,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개수, 알겠죠? 화학양론 개수와 그 존재하는 분자의 개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에서 모든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알겠죠? 그거를 빼주면 그게 시스템의 반응열이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시 가도세요.